예. 어, 예, 오늘이 그 2023년 3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우리 어, 많은 그 이 컴퓨터나 책에서 중국 문명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제국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문명이 많은 부분에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이 학문에 있어서의 그 독점화와 학문에 있어서의 그 패권주의가 너무나 도를 지나치고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국 문명 학술원에서 중국 문명을 환국 문명으로 교체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고사, 상고사, 그다음에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어, 자연, 의학, 과학 에 걸쳐서 한번 새롭게 재조명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중국 문명을 넘어서 뭐 넘는다고 말하면 웃기지만 중국 그 문명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한국 문명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 문명과 한국 문명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부는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학문은 사회와 관계한다. 예, 사회와 관계한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명도 중국 문명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한국 문명을 복원해서 여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학문 판매상으로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 태고사의 새발견 165번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이것도 그 1번에서부터 5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그 태고사의 새발견 165번째 첫 번째 강의로서 한국 문명의 발달 과정에 태고사의 새발견인 해피 반응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개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고사의 새발견에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 이름을 붙여서 적어 보았던 태고사의 새발견, 예, 태고사의 새발견은 이름을 제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상고사의 새발견이란 이름에서 착안해서 태고사의 새발견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태고사의 새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억 년 동안에
우리의 자연과학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과학 세상의 이사장님이신 박문호 박사님의 빅히스토리 공부, 우주 탄생에서부터 인간 의식의 출현까지, 예, 요 책을 뭐냐면은 참조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개시키는 것은 이런 책들을 꼭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태고사의 쇠발견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러한 태고사의 길을 걸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요 한국의 구석기라는 연세대학교에서 발행한 책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뭐냐면은 적어도 20만 년, 30만 년 전에 이야기와 유물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구석기 요런 책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태고사가 넘어서 우리가 상고사로 넘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바로 불후의 명작, 또 순다대륙, 순다환인, 사라진 무제국, 예, 아프리카에서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한 명이 DNA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의 머나먼 조상의 74,142년 7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제임스 채치워드의 The Lost Continent of Mu라는 사라진 무 제국 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Lost Continent of Mu의 사라진 무 제국은 우리 대구 박민호 선생님께서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줬고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이 사라진 무 제국을 다시 의원에 기초해서 쓴 책이 지금 현재 저 위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상고사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공로와 역할을 하신 분이 대구 수원교육 박민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키는 것이고, 제가 이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박문호 박사님의 책과 또 제임스 채치워드의 책들을 많이 참조해서 빼곡히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목걸이에 구슬을 깨고 있는 입장인데, 목걸이에서 구슬을 깨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가 태고사,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우리가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그 최동수 박사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줄기차게 제가 이렇게 적고 정리해서 라야만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꺼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뭐냐면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원류사죠. 환단원류사. 예, 이 환단원류사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환단원류사는 상고사는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은 나눠져 있는데 남방문화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 글에서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축한인, 즉 천축대륙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0년 전에부터 그 북방문화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마고성 문명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 상고사 출연의 우리 대구 박민호,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먼저 소개시키고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 문명을 우리가 환국 문명을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국 문명을 복원해야 우리가 태고사에서부터 상고사에 걸쳐서 지금은 비록 중원 땅을 내주고 그 중원 땅 이전에는 우리가 서해대평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서해대평원은 지금의 황해를 말하는 것인데 상고사 시대 때부터는 이 황해를 뭐냐면 동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원을 내주고 우리가 조선반도에 들어오면서 태백산맥 강원도 넘어 있는 일본과 사이에 있는 그를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오늘의 이제 제가 그 설명하고 싶은 내용 부분이 첫째 내용으로서 도대체 인간은 왜 해피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왜 이 해피 반응을 극복하는 종으로서 지나해 왔는가? 이 이야기를 묻냐면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해피 반응을 극복하는 무일한 진화 과정이 바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동물들은 가시가 돋친 우리가 고슴도치라든지 그 다음에 악어 파충류가 가지고 있는 이 악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뭐냐면은 가죽이라든지 또 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해피 반응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지나해 왔는데 인간은 이러한 해피 반응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이 지각에 따른 행동으로서 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요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 반응은 기본적으로 인간도 그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공포와 불안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포와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요거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 해피 반응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바로 그러면 해피 반응을 설명하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시각적 언어와 그 다음에 지각적 언어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언어는 적어도 이 진화 과정에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5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하였고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 시간은 10만 년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시각적 언어를 가지고 발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각적 언어는 바로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알은 장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에 우리 골장의학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눈을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 장기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시각적 언어를 가질 수가 있고, 시각적 언어는 개념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착시이든 착각이든 간에 착시이든 착각이든 간에 이걸 개념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개념은 단어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는 기본적으로 등 쪽에서부터 미주신경이 삐져나와서 그 미주신경이 다시 배 쪽에 있는 복부로 뭐냐면은 미주신경이 뻗쳐 나가면서 그 복부에 있는
그 미주신경이 우리가 목 쪽에 있는 이 목도 뭐냐면 성대와 기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장의학에서도 이 장기 중에서도 뭐냐면 성대와 기관지도 우리가 장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목 쪽에 근육의 6가닥의 근육 속에 스며들면서부터 인간은 성대를 만들게 됐고, 그 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상징을 가질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 수 있음으로부터 인간은 이러한 해피 반응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해피 반응의 원래는 이 그 생명체계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교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해피 반응이 바로 이 브레이크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작용인데, 우리가 어떤 곤충이든 어떤 생명체든지 외부의 위협이 감지가 되면 스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벌레 같은 것도 움직이다가도 터치하게 되면은 스톱하는 것이죠. 이것을 브레이크 작용. 그래서 인간은 브레이크 작용을 통해서 진화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피 작용이 궁극으로 교감신경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놀래고 두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발달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동물이 바로 토끼와 노루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교감신경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 두려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해피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극도로 발달한 동물이 바로 산토끼나 노루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도 깜짝깜짝 잘 놀리고 매우 뭐냐면은 방어적이고 매우 뭐냐면은 예민한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장의학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의학 플러스 영성의 가미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골장의학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뼈대가 굵은 사람을 우리가 골인을 하고 뼈대가 다소 얇으면서 장기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 하는데, 그래서 골인과 장인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장의 부분에 대해서 간신비패신, 우리가 이 알이 차 있는 것이죠. 장기 중에서도 알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장이라 그러고 알이 비어 있는 것을 부라. 그래서 간신비패신은 안에 있는 알이 차 있죠. 그래서 간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서 잘라보면 안에가 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소유당, 담양, 소장, 위, 대장 이런 것들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어있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비패신은 활동성의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소유대방이라는 부는 뭐냐면 6부는 비활동성의 그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좋다는 뜻은 활동성이 강하다는 뜻이고 부가 좋다는 것은 비활동적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활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을 자그마치 지금도 한 40년을 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 해피 작용과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설명을 할 것은, 이 공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불안은 뭐냐면은 대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의 세계를 우리가 느낌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분, 느낌, 짜증이라고 제가 갈로 쳐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감정은 기분, 느낌, 짜증을 동반하는 부분을 감정이라 표현하는데, 이 감정도 물론 그 이성작용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안한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 기분, 느낌, 짜증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 불안한 요소는 바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문념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언제 문념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뭐냐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인식작용이라 하면 우리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설명되는 내용인데,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설명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개념은 시각적 언어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개념이 먼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 지각하게 되고, 지각하게 된다는 것은 상징성을 두게 되는 것이고, 상징성을 두게 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를 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언어를 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셀프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공포와 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언어를 출현하게 만들었고, 언어가 결국은 자아와 셀프를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를 뭐냐면은 우리가 지각적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각적 언어. 예, 그전을 시각적 언어. 예, 지각적 언어, 시각적 언어. 시각적 언어는 5억 년의 시간이 걸렸고, 지각적 언어는 10만 년이 걸렸다. 10만 년을 걸린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시기가 약 20만 년 되고, 10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언어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글자화되고 문자화되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8, 9천 년, 그리고 한 5천 년, 이런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형상화되고 상형화되고 그림 문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제 좀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개념이 이루어지고, 개념에서 지각 활동을 하게 되고, 지각은 상징을 동반하고, 상징은 의미를 만들게 되고, 의미는 단어를 만들게 돼서 언어화시켰다. 예, 이를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인식작용. 그래서 몸은 마음과 마음은 인식작용인 것입니다. 마음은 인식작용이다. 산스크리트로 어원으로는 CETTA, 체타. 그래서 우리가 몸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이고요. 체는 몸이고 몸이 체인 것입니다. 몸은 인식작용이고 몸은 체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설명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배꼽 이후는 생식 마음, 배꼽에서부터 가슴까지, 이거는 뭐냐면은 감정 마음,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대갈통까지는 이성 마음,
인간은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은 추상적 마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추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마음은 가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추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유일무이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과 결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그 자연과 결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스스로가 신이 된 것이 돼. 그래서 신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국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모티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바로 허접한 이야기이고 허접한 학문인 것입니다. 종교는 법과 윤리, 도덕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나온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다가 보면 릴리전은 바로 뭐냐면 소나 말에게 곧두리를 씌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곧두리에 끼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을 억압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억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누군가가 억압하고 폭력하고 압제하기 때문에 종교가 그 역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한국 문명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태고사의 자연과학의 세상의 안에서 설명해 나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지난 역사의 가정을 깨는 데부터 학문은 출발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계속 공부해서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거치면서 내거화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황국 문명이 태고사, 상고사, 근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고사를 넘어서 그 다음에 근대사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부터가 우리가 근대사가 되는 것이고요. 현대사는 그 이성작용이 어떻게 해서 실현시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을 우리가 사회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고, 그러한 설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과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야만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직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대의 법은 과거의 천부 인권에서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사회적 환경적 론으로 바뀐 것이죠. 양심의 자유도 예전에는 천부 인권에서 바탕으로 하늘이 주신 양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현재는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지금 현재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그러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그런 사회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인격이 파멸되고 말리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비판, 순수한 이성, 진선미를 구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분할 줄 알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순수한 이성,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이성이 바로 우리가 태고사에서는 보살사상과 관계되고, 보살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하고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의역하면 본성이 되는데, 본성은 무슨 말이냐? 본래의 모습대로 삭 튀우는 모습대로 우리의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살사상은 실존주의와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74,142년 망 960년 2023년 3월 8일 수요일 환궁음악수는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